최 선생님, 이게 사실 간단치가 않아요. 이제 소형 태풍이긴 합니다만은 한반도를 관통하는 것은 이제 처음이어서요. 그쪽 올 들어서 처음이어서 좀 비패가 많이 우려됩니다. 항상 매번 이맘때만 되면 이게 비패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예. 이런 자연재해 예. 앞에서는 사실은 피해를 완전히 보지 않겠다. 예.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고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이걸 예.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불가항력적인 부분하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엄청난 그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예. 불가항적으로 뭐 농작물 피해가 생긴다든지 예. 이런 거는 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예. 문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것인데도 대비하지 못하는 것. 예. 예를 들자면 장마나 태풍은 매년 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학습한 게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산의 계곡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예. 것. 뭐 그리고 하천변에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죠.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풀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막아야죠. 예. 이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만은 주택 담장이 붕괴된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벼락이 갈라져서 있는 일도 있고요. 토사가 흘러내려서 도로를 덮치는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좀 각별히 주변 건물이라든지 이런데 재난 사고의 위험성은 없는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차량 창문을 열어뒀다가 침수할 때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본인 과실 따라 할증 범위가 달라지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차량 창문을 꼭 잠그고요. 좀 안전지대로 차를 주차해 놓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밤 서귀포 해상에 접근하고 내일 부산을 거쳐서 동해로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긴장의 끈을 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학생 20만 명이 스마트폰에 중독됐다. 미국과 프랑스 통제 강화, 한국은 방치한다라고 하는데요. 2018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고 있는 위영국 학생은 올해 19만 6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한시라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1,115명을 상담사 1명이 책임져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는데도 각 가정에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애들이 다 그렇지 뭐 그런 표현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정부 차원에서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장 프랑스가 오는 9월 3일부터 초중등학교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눈만 뜨면 자녀와 스마트폰 전쟁, 엄마들은 방학이 두렵다라는 이제 기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이 느는데 전문 상담사는 태부족한 상황이 좀 흘러나와 있고요. 스마트폰 중독 심화로 인해서 갑도택 또는 남아공, 갑덕탱, 번달, 번줌, 리을, 이응, 시강 같은 언어 파괴적 줄임말 사용이 범람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좀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빠져보니까 역시 책을 안 읽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능력 점수가 2006년에는 1위를 기록했는데 2015년에는 4위에서 9위 정도로 뚝 떨어진 그런 상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김인철 교수님, 네. 저도 우리 집에서 이 큰딸이 스마트폰에 푹 빠져 사는 거 보면서 좀 걱정스러운데 뭐 딱히 대책이 없어요. 하지 말라면 오히려 화만 내고요. 짜증만 내고요. 네.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 집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 학교에서도 대학생들도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굉장히 이제 손에 쥐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많은데 그간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정도 그렇지만 교육 현장에서 상당히 좀 너무 관용적이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좀 책을 읽거나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 환경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제 시험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이제 주로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도 보면은 밤에 이제 학원 갔다 공부하고 들어와가지고 스마트폰을 쥐는데 이제 그게 나름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교육 환경 내에서는 자꾸 이런 이제 좀 자극적이거나 이런 데 자꾸 의존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아주 근본적으로는 뭐 이제 교육 환경이나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좀 개선 속에서의 그 접근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미국이나 프랑스 등이 각 대학이나 이제 중등교육 과정에서도 하고 있듯이 좀 더 이제 좀 규율들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의 좀 약속 이런 부분들을 세워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죠. 더 큰 문제는 스마트폰 중독 시점이 청소년이나 유아가 아니라 영아때로 앞당겨지고 있고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 역시 자녀의 중독에 가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집에 가면요, 엄마 아빠 다 스마트폰 각자 하고 있죠.
또 아이가 귀찮게 칭얼대는 거 귀찮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만화 영화 같은 거 보여주고 유튜브를 보여주고 이런 경우도 많고 식당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밥 먹는데 방해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내놓는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그 어른들이 일단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문화적으로 이미 예. 그런 스마트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또 더 중요한 문제들은 워낙 삶 자체가 바쁘고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그 직장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예. 생계를 유지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보육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예. 가족 문화 속에서 그냥 방치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다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누적다 보면 아이들 당연히 부모와의 대화보다는 오히려 스마트폰 자기 말을 제일 잘 들어주죠. 예. 부모들은 잘 얘기를 안 들어주죠. 근데 스마트폰은 뭐 장치한 대로 그냥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예. 저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나 가정이나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들을 예. 앞으로 갖지 않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스마트 문화가 가족이나 생활 문화를 점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강제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띄워놓을 수 있는 제도적인 예. 좀 교육적인 방향들이 좀 빨리 좀 지침으로 예.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른들은 엄마 아빠는 스마트폰에 푹 빠져 살면서 애들 보고 하지 말라면 애들이 그 듣지 않겠죠. 스마트폰 없이 가족이 좀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의존, 중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특히 학생들은 이 수업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실 한쪽에 이 스마트폰 주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 다 수거한 다음에 학교 모든 수업이 끝난 뒤에 이제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강제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국내 학교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제도를 수립하고 있는데 전체 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리터러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적인 부분에서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뭐 스마트폰이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또 권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은 책을 너무 읽지 않다 보니까 깊게 사고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걱정되긴 해요. 요즘 아이들이 책 안 봐요. 전부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보고요. 뭐 어른들도 심지어 뉴스를 유튜브로 보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신문 안 읽고. 사고력도 사고력이겠지만 일단 계속해서 그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시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길 가다가 주위를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스몬비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 좀비라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하튼 이 건은 어떻게 이 스마트폰으로 인한 폐해와 그다음에 다른 측면 그러니까 IT 강국으로서 게임 산업이라든지 IT 산업을 또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학생 인권이라는 또 부분 이것하고 자꾸 충돌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이 스마트폰의 폐해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이쪽 폐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막상 스마트폰 없이 살아보면요. 또 살만해요. 그렇죠? 이제 이게 약간 마음의 이제 문제이긴 한데 의제 문제이긴 한데 좀 잘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우리 사회에 또다시 괴담들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 갈등, 혐오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군 대체복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허용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남녀 간의 성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 있고요.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주말 광장에서는 혐오와 괴담만이 난무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괴담이 있나 보니까요. 코란 이슬람교 경전이죠. 이 코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13교리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등장을 하는데 사춘기 시작 안 한 여자아이를 강간,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라는 규절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이 난민과 관련해서는 예멘 난민 1인당 138만 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 난민이 이 한국인 여성들을 강간한다. 등등의 이 거짓 소문을 내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자는 군대 안 가면 처벌받는데 여자는 왜 아무것도 안 받느냐. 여성 정책펼 돈이 있으면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남성 장병들에게 써라.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철 변호사님. 지금 요 예멘 난민들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서 찬반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걸 보니까 좀 걱정될 정도의 그 수위에 올라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대체복무 관련해서도 남녀 간의 이 성대결도 역시나 좀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난민 부분은 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이 여론을 정부가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난민법이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고 예. 협약에 따라서 제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예. 너무 보장이 잘 돼 있어요. 사회보장도 돼 있고 예. 기초생활보장도 돼 있고 교육보장도 돼 있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국민의 반감 또는 뭐 지금 근거 없는 얘기들이 떠돌고 있는 것은 잘못됐지만 그 예. 기저에 흐르는 불안감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다 난민법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 좀 개정해서 해결하든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난민을 도외시하면 안 되지만 예. 그 난민이 미칠 어떤 국민과의 형평성, 예. 불안감은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대체복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복무제가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있는 제도로도 분명히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여론도 있는 것이고 예전에 군 가산점 문제도 불거졌었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이런 예. 부분은 어떤 그 여론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예. 이 부분을 좀 없는 기저에 흐르는 이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좀 공론화시켜서 입법에 향후 입법에 반영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집총 거부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은 기초 군사훈련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나 그 공익복무요원 이런 부분들로 해결이 분명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 헌법 불합치된 부분도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견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분명히 이제 공존하고 있죠. 그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국회에서 뭐 개정안을 만들든지 대체입법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는 없는데 이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이 글쎄요. 기존에는 뭐랄까요. 좀 사회적 약자를 조금 더 편드는 쪽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거보다는 당장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그 부분이 더 이제 우선시되는 그런 관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풀어나갈 것인지 갈등을 해결할 것인지 왜 나는 군대 가는데 너는 군대 안 가냐? 왜 니네들한테 쓸 돈 나 차라리 나한테 줘라.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느닷없이 왜 외국인에게 이렇게 잘해주냐. 약간 이런 식의 이제 개념들, 생각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아까도 첫말 들고 있는 예. 게 국민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국민이란 뜻을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국적의 의미도 있지만 예. 우리나라 헌법에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예. 재헌의회 때부터 재헌국회 때부터 예. 사실은 인민으로 하자라는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진호 예. 박사가 이제 인민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예. 그때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바로 이제 너무 국민이라 그러면 이제 국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그 이주 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48년도 재헌국회 때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국민이라고 하는 것도 영어로 번역하면요. 이게 네이션이 아니라 피플이에요. 이게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이 먼저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국민의 뜻을 좀 새겨보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사람이 먼저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들고 나온 이제 저 분들이 이제 국민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왜 오해했느냐와 관련돼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중등교육 과정이나 청소년 시절부터 계속 사실은 공익적 가치, 그러니까 무엇인가 권리를 주장하려면 사실은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공익을 위해서 먼저 우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화국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꾸 보면은 이제 개인적 권리라든지 이제 자기의 이제 사적 권리 부분들을 더 중시하고 이걸 보장하는 게 먼저 공동체가 해줘야 되거나 국가가 해줘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빨리 짚어내지 않으면 난민 문제나 이것은 계속 직면하게 될 문제거든요. 예. 아주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오게 될 텐데 지금은 이런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론장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지침이나 규범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학교 또 언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곳곳에서 이런 의식들, 교육들을 조금 이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작년에 10,000건, 과거 폭행까지 묶어 처벌한다라고 하는데 대검 강력부가 오늘 이달부터요. 상습 데이트 폭력범에게는 전에 저질렀던 폭력까지 한데 묶어서 가중 처벌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사실 좀 웃겨요, 그렇죠? 만약에 부부 관계라고 하면은 뭐 이혼 사유가 되고 이렇게 크게 확장이 돼서 관심이 있는데
사귀다가 헤어지거나 아니면 사귀는 도중에 남성에 의해서 저지른 폭력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가족 같으면 또 가정폭력 특별법이 또 있고 예. 이 데이트 폭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서적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정서적 가불 관계가 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 많이 용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다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특별히 다루는 지금 법령은 없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법령으로 다루다 보니까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게 되고 예. 그래서 여기 언급된 것이 이제 상습의 발현이면 상습을 적용해서 처벌하자 이런 이제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데이트 폭력이 예전에 사회에서 볼 때도 말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 연인끼리 문제니까 이런 사회에서 보는 인식도 변해되고 또 관계 당국이 보는 단속 기준도 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과거에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그런 전과가 있으면은 그것까지 묶어가지고 강력하게 처벌한다니까 좀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에 따라 보니까 데이트 폭력이 2014년에 한 6천여 건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13,000건, 3년 만에 54%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데이트 폭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그 강도도 세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활주로 접촉사고 수십억 수리비 누가 낼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과 이 대한항공 여객기가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서로 각자 비행기에 동체가 좀 파손이 되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서로 자기 책임을 좀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들이 잘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당국에서 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